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솔직히 당황스럽다면서도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이 지난 후에 개표소에 도착한 우편투표 개수는 약 10,000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약 4만 5천 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섰기 때문에 사실상 승패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결과를 놓고 여전히 근거 없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시가 도시 북동쪽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에 뉴저지 지회 승인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만 1,382명 늘어난 1,067만 7,204명, 사망자는 1,200명이 늘어 24만 7,11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171명이 늘어 57만 7,419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3만 3,898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402명이 늘어나 26만 9,090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어 16,60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754명이 늘어 8만 4,741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4,7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연일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솔직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권 인수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10일 델라웨어 윌밍턴 퀸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 관련 구상을 발표하는 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솔직히 당황스럽다면서도 결국에는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이양에 비협조적이지만 우리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정권 인수를 시작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자신의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 입각자 명단과 나머지 행정부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계획과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장엔 어떤 증거도 없다며 그냥 우리 방식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약 2주 내에는 2021년 출범할 자신의 행정부 내각 인사 명단의 일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교체에 성공하면 이념과 인종, 성별의 다양성을 내각 구성의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 유튜브 조 바이든 채널로 생중계된 델라웨어 윌밍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강요 인선에 관해 최소한 2주 내 추수감사절 전에는 자신의 행정부 내각 인사 명단의 일부를 알릴 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백악관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와의 소통에 관해선 선거 이후 미치와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머지않은 미래에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연방총무청이 당선인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국가정보국장의 정보 브리핑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정보 브리핑은 분명 유용하다면서도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어떤 것도 인수인계 절차를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가정보국장실은 연방총무청의 당선인 미확정을 이유로 바이든 당선인에게 국가안보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폴리티코는 이날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의 기관별 검토팀의 일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단에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인사가 다수 포함됐고 행정부 내 각자 할당 기관에서 차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인재 기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규모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절반은 여성, 최소 40%는 유색인이나 성소수자로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3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펜실베니아주는 우편 투표 접수 시한이 지난 후에 개표소에 도착한 우편 투표 개수는 약 10,000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약 4만 5천 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섰기 때문에 사실상 승패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마감일인 3일 오후 7시 이후부터 6일 사이에 접수된 투표용지는 만여 장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일 낮 12시 기준 펜실베니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약 4만 5천 표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인이 번복되기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펜실베니아는 우편투표 마감일을 대선일인 3일로 제한하면서 3일자 우편 소인이 찍혀 있다면 사흘 뒤인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트럼프 선거 캠프는 3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불법이라고 부르며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당선인 확정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주 중 하나였던 조지아주에서도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득표차가 너무 작아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하게 된다며 오는 20일까지 재검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지아는 99% 개표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0.3% 앞선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안겨준 미시간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개표 참관 시에 민주당 참관인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10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곧 미시간을 상대로도 연방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 머터우 트럼프 캠프 공보국장은 통화에서 우리는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건 절차이고 체계적으로 거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 소송에서 개표 참관인 처우를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캠프 소속 맷 모건 법무자문은 공화당과 민주당 개표 참관인에 대해 불공평한 처우로 법에 따른 동등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시간에선 지난 4일 디트로이트 개표 장소인 TCF 센터에서 공화당 소속 개표 참관인들이 자신들보다 민주당 소속의 참관인을 더 많이 들여보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미시간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2016년엔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 대신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미시간을 비롯한 러스트벨트의 지원이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이번 대선에선 러스트벨트 핵심 경합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을 펼치는 상황입니다. 캠프 측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의 승자로 선언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결과를 놓고 여전히 근거 없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이런 뉴스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들은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결과를 두고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하면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위력을 잃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동력을 얻는 상황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SNS에서 확산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의 내용은 부정선거와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를 믿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미 사망했거나 200살이 넘은 유권자가 우편 투표에 참여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우편 투표 용지가 강에 버려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유력 매체가 바이든 당선자의 승리 보도를 취소했다거나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니아주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개표 부정이 벌어졌다는 내용도 사실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유통을 추적하는 바인 사이트에 따르면 대선 전날인 2일부터 닷새간 훔친다, 사기, 조작된 사망자와 같은 단어가 29배나 늘어났고 이들 단어가 들어간 글은 6일 하루에만 160만여 회 리트윗됐습니다. 선거일인 3일부터 9일까지 SNS에서는 도둑질을 멈춰라, 부정선거를 포함한 글이 500만 건 넘게 게시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루디 줄리아니와 같은 보수파 유력 인사가 하세해 이런 소문을 인용하면서 확산에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뉴욕시가 코로나19 확산세로 도시 북동쪽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평일 저녁 9시부터 주말은 10시부터 통행이 제한됩니다. 뉴저지 뉴욕시가 도시 북동부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시는 우편번호 07104, 07105 및 07107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일은 저녁 9시, 주말은 저녁 10시 이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스포츠 경기를 오늘부터 2주 동안 금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선수와 코치, 트레이너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주 후 경기가 재개되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비필수 사업체의 경우 저녁 8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고 실내는 물론 실외 모임도 10명으로 제한합니다. 또 식당 등 사업체를 방문한 고객이 코로나19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경우 방역 작업을 위해 48시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며 사업체의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2주 동안 사업장을 폐쇄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와 같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적발되면 즉각 폐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위치한 에섹스 카운티는 어제 하루에만 67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이 수치는 다른 카운티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으로 연방 대법원은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됐는데요. 이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폐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 법관 2명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하면서 폐지는 면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수 절대 우위 구조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10일 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폐지 여부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벼르던 오바마 케어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이 유지 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폐지는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텍사스주 등 18개 주와 개인 2명이 오바마 케어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낸 소송의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쟁점은 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또 오바마 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이 위헌인지와 나머지 법규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었습니다. 이날 변론회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가운데 존 로버스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오바마 케어 유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2012년과 2015년 소송에서는 각각 5대4와 6대3으로 합헌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대법관이 6명이어서 위헌 쪽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돌아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회견을 잡고 공화당을 겨냥해 이념주의자들이 또다시 수백만 명에게서 건강보험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잔인하고 불필요하게 분열적인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간 투표소의 모든 선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외 국민들을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해 LA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캐나다 토론토 등 14개 국가의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 추진위원회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추진위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외공간 투표소의 모든 선거 업무가 중단돼 전 세계 40개국 65개의 재외공간 투표소가 문을 열지 못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어 2020년 3월에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19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를 반문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설치되는 투표소까지 가기 위해 비행기나 기차를 타야 할 수도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 투표소 직접 방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관련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청원에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871명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에 뉴저지 지회 승인 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집행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월드옥타의 공신력과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지회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월드옥타는 지난 6일자로 뉴저지 경제인협회의 공문을 통해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뉴저지 지회 홍진선 회장과 백승석 수석부회장을 월드옥타 회원에서 제명을 결정하고 지회 집행부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지회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이사회와 임시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옥타와 뉴저지 지회 간의 마찰은 올 초 뉴저지 지회가 글로벌 마케터 선정 과정에서 본부 상원위원인 회원을 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본부는 결정 번복을 요구했고 뉴저지 지회가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뉴저지 경제인협회 홍진선 회장은 글로벌 마케터 선정은 지회 고유 권한으로 본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분쟁 지회 지정 등 본부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 결정을 기다려보고 다음 행보를 정하는 게 맞고, 월드옥타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또 다른 결정을 내놨는데 그 결정은 더더욱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절차상, 내용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월드옥타 본부가 지회 승인 취소까지 예고하고 나오자 뉴저지 경제인협회는 전임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홍 회장과 집행부에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비상중재위원회는 협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근거가 없는 단체라며 중재위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 미셸 박스틸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박 후보는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서 민주당 현역 경쟁자를 꺾고 하원 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한인 여성 미셸 박스틸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48선거구 선거에서 민주당 현역인 할리루다 의원을 7,300여 표 차로 제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1992년 LA 폭동 사태를 겪고 한인 사회에 정치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한인 커뮤니티는 더욱 특별합니다. 저 혼자 했다면은 그런 레코드를 만들 수도 없었고,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항상 진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언제나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진짜 잘난 척하고 올 수 있었고, 또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미셸 박스틸 당선인은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당선을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무패 신화를 썼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 경감 그리고 의료 서비스 향상과 비용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함께 연방 하원에 입성하게 된 한인 의원들과 한미 정부 간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영과 저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퍼펙트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진짜 그 한국 가버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가버먼트에 굉장히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너무 당에 쫓아가지 않고 4명이 같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돕기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 젊은 한인 정치인들을 양성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습니다. 메릴린 스트링랜드와 앤디 김 의원에 이어 미셸 박스틸 후보까지 당선이 확정되면서 현재 연방 하원의 한인 당선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제39지구 영김 후보도 현재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한인 이민사 최초로 한인 하원 의원 4명이 동시에 탄생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제 재개 계획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크 갈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부 장관은 만약 상황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주 내로 주 절반 이상이 더 제한적인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가주의 경우 모독, 시스키유,
트리니티 카운티는 모두 노란색에서 보다 제한적인 오렌지색으로 이동했고 베이 지역과 세크라멘토 지역도 오렌지에서 빨간색 위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남가주 샌디에고 카운티도 곧 빨간색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인 보라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족과 친구들 모임이 많아지는 연휴를 앞두고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800여 공사립학교에 마스크 240만 장을 지급합니다. 9일 필머피 주지사는 주정부가 연방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마스크 약 240만 장을 뉴저지 내 공사립학교 800여 곳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저소득층 지역 학교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제공할 계획으로 마스크는 오는 20일까지 각 학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정신건강대응팀을 구성합니다. 10일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내년 2월부터 뉴욕시 내 2개 지역에서 정신건강대응팀을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응팀은 보건 전문가와 위기 대응 전문가 등이 소속돼 있고 9.11에 정신건강 문제 관련 신고가 걸려오면 즉시 출동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만약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폭력성을 보이거나 무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뉴욕시경과 응급구조대도 함께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노인 아파트 입주 등 한인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9월 상록회는 제19회 효행상 및 문화축제를 유튜브에 자체적으로 개설한 뉴저지 한인상록회 TV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 허드슨 강변에서 에어로빅 댄스 교실을 진행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을 위해 허드슨 강변에서 에어로빅 댄스 교실을 진행하는 모습을 방송했습니다. 차용자 회장은 노인 아파트 정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신청과 혜택 등 사회복지 웰페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방송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콜린스 영영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꼽았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을 선정한다며 락다운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공포에 질리게 한 상태이고 국가적인 교착 상황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단어 최종 후보 명단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하루 종일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에는 비가 이어지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